삼농혁신 정책을 케이스 4대로 해서 지방 공정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요. 이를 통해서 지방 공정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하는 한계점, 그리고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발표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지방 농정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어떤 정책적 영역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책적 영역과 추상적이고 모호한 어떤 방법론의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협치, 국정 운영 관리, 이렇게 쪽에 행정학사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버넌스는 가버먼트의 보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가버먼트의 보호라는 것은 공화정이라는 어떤 로마가 국가라는 형태나 공화정이라는 형태도 통치를 하기 이전의 형태의 시민사회의 형태를 거버넌스로 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교조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메커니즘이 결정되는 것, 이것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국가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회의 조절 양식이 거버넌스였고, 그 이후에 전쟁을 통한 그런 새로운 지배 구조도서의 통치 체제가 가버먼트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안희정 지사가 2011년도에 이렇게 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농업 정책을 도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어떤 많은 우려 속에서 이제 등장한 정책입니다만은, 삼농혁신 정책의 이제 어떤 등장 배경은 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농업, 농어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농어촌의 가치와 인식 변화는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실제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사가 재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이 적정한가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안희정 지사가 지역 정책에서 농업 정책을 핵심적인 아젠다로 선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선도적인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표 1에서처럼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개방형 그리고 연속형 세미나를 거쳐가지고 삼농혁신 정책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결정되었고, 그것이 2002년, 2012년, 2013년도에 계속적인 수정 도안을 거쳐졌습니다. 그래서 삼농혁신 정책이라는 것은 특별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농업, 농촌, 농민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부각시켰다라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비전은 어민,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 농어촌 사회구역,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삼농혁신 정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추진 전략과 특징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지역 식품 순환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과 지속 가능한 내발적 발전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농어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파워로, 민간 협력 강화로, 지역 연대 강화로, 그리고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형태의 전략들을 제시한 것이 삼농혁신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농혁신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번째 작업했는 것은 4페이지에 있는 것, 4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4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삼농혁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됐던 농정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확대 50안건, 유식 203건, 축소 14건, 개선 4건, 일몰 36건을 통해가지고 사업 절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그리고 관행적으로 수행되는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전체 사업 중에 37건만이 일몰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측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삼농혁신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농정 방향을 설정했다는 측면, 그리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농정정책 과정에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농정정책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삼농혁신 정책이 갖는 의미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충청 지역 3개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삼농혁신 정책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림적으로 보면은 5페이지 그림 1과 같이 이제 왼쪽 편이 2011년도에 충남의 농업 정책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이 2013년도에 충남의 농업 정책 구조인데, 이제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농업 정책이, 충남의 농업 정책이 5가지의 묶음으로 다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삼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2013년도에는 단일된 구조로 통합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친환경 농업, 농촌마을, 축산정책, 그리고 농민복지, 농민교육, 이런 정책들이 다 각자의 영역에서 추진되었다면, 삼농혁신 정책이 추진되고 나서는 삼농혁신이라는 충남도의 농정 방향에 의해 가지고 이런 관련 정책들이 통합화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한계점이 있는 것을 본다면,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삼농혁신 5페이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을 보면, 삼농혁신 정책의 주체가 충남도청, 충남농업기술원, 그리고 충남도의회도 이렇게 삼농혁신 주체가 이제 초기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충남도의회가 빠지고 충남도청과 충남농업기술원만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보면 몇 개의 시군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주체로서 아주 미약하게 네트워크 분석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책적인 통합화는 했지만은 충남 삼농혁신 정책의 핵심적인 주체가 상당히 한정되어서 추진되었고, 의회나 시군의 참여가 부족했다. 이런 형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농혁신 정책이 농업인은 교육적인, 제일 마지막 5페이지 제일 마지막 둘째 줄에 있습니다만은, 삼농혁신 정책은 농업인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농업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농촌은 마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삼농혁신 대학이라는 어떤 정책적 통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주민 교육, 농업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추진 조직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삼농혁신정책의 추진 조직은 이제 2011년 12월 12일 날 3단 8TF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0명이, 그리고 2012년도에는 100명 정도가 이제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협, 그리고 농업경영인, 전농, 농어촌공사, 충남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체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행정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행정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군의 참여 구조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삼농혁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5개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참여의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삼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삼농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추진위원회에 다양한 민간 영역,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주체들까지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 오히려 실질적인 농민 주체들의 참여는 상당히 한정적이었다. 그리고 시군의 참여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본다면, 그래서 그 8페이지 표 4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11년 12년도의 예산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전체 삼농혁신 정책의 전체 예산의 50%가 국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30%가 시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은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인 거죠. 결국 삼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남도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10%밖에 안 되고, 이 돈도 어떻게 보면 국비에 매칭해서 집행해야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농혁신 정책의 상당 부분이 국가정책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8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충남도가 추진하는 삼농혁신 정책의 주요 재원이 국비로 구성되어 있고, 충남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제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충남도가 삼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충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삼농혁신 정책과 무관하게 특정 분야의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충남도가 삼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실적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삼농혁신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97.4% 정도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부문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7페이지에 보시면은 추진 조직의 5단 18팀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사업단과 18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8개가 세부 사업인 거죠. 친환경 고품질 농업팀부터 해서 기농 기촌팀 표 사이에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이 18개 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8개 사업 중에서 다시 9페이지로 돌아와서 본다면 친환경 고품질 농업, 산림 자원 육성 활용, 그리고 선진 축산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청정 수산과 같은 국비의 비중이 높은, 그리고 사업 규모가 큰, 단위당 사업 규모가 큰, 결국 이 사업들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인 거죠.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높은 거죠. 완전히
완벽하게 집중이 되었던 측면인데, 근데 반대로 삼농혁신정책에서 특징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그리고 농업 유착산업화, 그리고 도농교조가 농어촌 응원운동, 지역 리더 양성, 민간협력사업 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업비의 규모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고 소프트 사업인데 사업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숫자로 본다면? 민간 협력 체계는 2011년도 0%, 도농교조 농어촌 응원은 한 25% 정도,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역순환식품 체계도 한 30%, 뭐 저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형태도 상당히 저조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삼농혁신정책이 국비와 시군비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도비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집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비의 비중이 높고 단위당 예산 규모가 큰, 즉 하드웨어적인 형태의 사업들은 사업 집행이 잘 되는 반면에 삼농혁신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협력체계 구축, 도농교육, 그리고 유착산업화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삼농혁신정책이 다른 시도의 농업정책과 차별성을 가지고 국가와 농정정책과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농혁신이 차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사업 집행이 높아야 되고 규모가 커져야 되는 아이러니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충남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도가 삼농혁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측면은 지방이 국가도 소외한 농업 분야를, 농촌 분야를 지방 정부가 핵심적인 아젠다 설정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내용적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농업, 농어촌 정책에 대한 중요성의 각인, 그리고 농업, 농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충남도 농정정책의 체계화 통합화, 농정의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농업, 농어촌 출전의 양성 및 발굴, 그리고 농정 분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한 측면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삼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들 이제 조사했는 결과에 의하면 삼농혁신 정책이 필요합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정책적인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삼농혁신 정책은 규범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단기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공하기 힘든 정책인데 정책적 충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7년 이후, 10년 이후 삼농혁신 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정책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삼농혁신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히려 정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이나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거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순적인 어떤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1페이지 이하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는데 삼농혁신 정책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예산 확보의 제한성, 제약적인 예산 확보, 그리고 핵심적인 사업의 집행률 조정,
좀 장과했던 부분이 삼성혁신 정책을 추진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실하게 초기 단계에 검토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 삼성혁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의 부족, 그리고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참여의 통로와 공감대 형성의 부족, 이런 형태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한계점은 삼성혁신 정책의 문제점, 아니면 충남도가 농정 정책을 잘못 추진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 농정에서는 구조적인 측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측면이 구조적인 어떤 한계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삼성혁신 정책을 이야기한다면 12페이지 넷째 줄에 네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했고 새로운 형태의 농정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라는 측면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국가도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 중요한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 벌려야 될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지방정부가 취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민간 협력적인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가능성, 이것의 가능성과 한계점들을 좀 찾았다는 측면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삼농혁신 정책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농정연구센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성공의 가능성과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점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용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방 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하는 이유는 1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중앙 집권적인 농정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지방 농정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미활성화, 그리고 복잡한 농정 집행의 구조를 꼽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 한 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공간적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분야가 농업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에서 가장 부패한 조직이 어디냐? 국방부가 1등이고 2등이 농림수산식품부도 예전에 발표된 적이 있었죠. 그건 그만큼 폐쇄적인 형태의 집권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방부 다음에 2등의 부패한 구조를 가졌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충남도의 경우 삼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업 예산의 50%가 국비로 구성되어 있고 도비는 10%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농정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정 국비가 50%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로 보면 매칭 펀드를 50%또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50% 지원을 해주고 뭐 4대6, 5대5의 지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뭐 복합자본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가 50% 돈을 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50% 돈 내야 되는 거예요. 40% 내야 되면 결국은 90%의 예산이 기계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결국 누가 결정하느냐? 국가가 결정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집권적이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부권 촉진위원회에서 566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에서 32개 중앙부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9개 사무만 지방 이양으로 결정되었고 농진청은 단 1개 사무도 지방 이양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부나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중앙집권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 이양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 분야에 관련된 국가 사무들은 대부분 기관 유임 사무나 단체 유임 사무도 국가가 가지고 있고 집행만 기계적인 집행만 지방 정부에 넘기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면 2000년도 이후에 약 3,100개의 국가 사무들, 지방 사무들 이양을 결정했는데 이 중에서 1,100개 정도가 아직까지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샘플을 본다면 2012년도 10월 달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 이양 확정 사무 이행 상황 점검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 결정했는 사무 중에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가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 왜 이양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32개 중앙부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확인 작업을 했는 겁니다. 이제 그때 농림수산식품부는 점검 사무가 총 29개였습니다. 또 뒷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예컨대 14페이지 세 번째 줄에 그 표 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표 세 번째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 협의 같은 경우 이게 국가사무대거든요. 농지를 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농지를 허가하는데 농지 전용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시장 군수가 하면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국가 사무도 적정한가? 뭐 이런 사무까지 다 국가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가축 방역도 그렇고요. 뭐 전통주 등의 제조 면허 추천 등의 기능, 원산지 표시 기능, 농어촌 감각, 농촌 체험 마을, 도농 교육. 그래서 그 일전에 김태형 교수님하고 장수군에 갔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를 시군에서 압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시군에서 모른다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의 그 지역 단위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가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시군을 거쳐서 시군을 집행하는 구조가 있고요.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가지고 다시 시도를 경유해 시군을 집행하는 구조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농림청이나 농어촌 공사를 통해가지고 집행하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서 집행하는 구조가 있고,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의 예산, 농적 예산의 집행 구조가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돈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누군가에 의해서 집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략적인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농정 구조로 인해 가지고 실제 전체 농정 예산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농정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만을 집행하게 하기 급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정정책의 주요 방향이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방의 농정 현실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괴리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충남도에 삼농역시 산림문과 그 참여예산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예산 항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이 이만큼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국가의 농정 정책과 부합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충남도의 잘못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냐, 아니다는 거죠. 본질적인 형태의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그 농정정책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농업농촌기본법에 시군에서는 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고 있지만 어떤 자치단체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 법에 의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 그 정책은 수립해봐야 쓸모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충남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예산 확보와 자주적 의사결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농정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저는 지방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자기결정권과 국민 참여라는 필수 조건과 자기 부담과 자기 처리라는 충분 조건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아니다. 저는 자치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왜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농업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농민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15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지방농정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자기 결정, 농민 참여, 그리고 충분 조건으로 자기 부담, 자기 처리의 원칙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농정 거버넌스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농업회의소나 해외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페이지 제일 끝에 가서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프랑스식의 농업회의소를 도입해야 되는 것. 프랑스식의 농업회의소를 도입하면 지방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 심의를 통해서는 지방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은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참여, 자기 결정, 농민 참여, 자기 부담, 자기 처리의 방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실천적인 문제로 저는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15페이지 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농정 분야에 분권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분권의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정 파트는 분권의 이야기를 거의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축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역이라는 메커니즘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됩니다. 식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량 안보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됩니다. 수급 조절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충남의 토양과 기후의 조건과 강원도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주적인 농정 정책이 추진되고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농업 예산의 구조와 충남도의 농업 예산의 구조가 다른가? 뭐 분석하지 않아도 같다. 다르지 않다. 그런 형태에서 무슨 농정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광특회계의 지역 개정에 대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광특회계의 지역 개정은 지역의 돈인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서 쓰게끔 하고 있는 돈인데 그걸 농림수산식품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은 어떻게 하냐? 중앙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평가를 통해서 컨트롤하면 되는 거죠.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시도가 하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농종 분야의 기관 유임 사무와 단체 유임 사무를 지방 사무로 전면적으로 이양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위해 가지고는 현재 농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한 우선적 발굴을 해서
농정 분야의 지방 분권 사무를 발굴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체의 한 80% 정도는 다 기간 유임 사무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에 가서 거버넌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농민의 주체가 농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농민단체 어제 제가 충남도에 갔는데 어제 아마 농민회에서 도청 앞에서 그 항의 집회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 경찰차들은 또 막 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갈 때 막 그때 막 집회가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민은 어떻게 봅니까?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대상자, 생대를 쓰는 대상자로 이렇게 농민을 보는 거죠. 우리가 파트너라고 이야기하지만 농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주체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서 농민을 농정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이야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농민의 조직을 농민들을 좀 조직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기농기촌 분야의 농민단체가 얼마만큼 조직화되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조직화되어서 농정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 봤을 때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농민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슈를 중심으로 한 농민교육을 통해서 그 이슈별로 농민들을 좀 조직화해서 농정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충분 조건입니다. 농정 거버넌스는 내가 참여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에서 농정 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 펀딩을 얼마만큼 낼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농민회가 농정 거버넌스 추진에 참여했다면 농민회가 농정 거버넌스의 농정 정책을 지역 농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일정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뭐 자부담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업을 참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의 원칙 하에서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는 지방 스스로가 농정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제가 원고에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정리를 좀 못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구조도 집행되고 있는 뭐 농업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또 시군이 직접 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통합적 지역 차원에서 통합화되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결국 시군 단위로 모든 예산이 시군청을 단위로 예산이 떨어지게끔 하는 구조의 통합화가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좀 재미있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충남도에서 삼농혁신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농혁신 사업과 일치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충남도에서 급식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는 충남교육청에서는 급식사업과 로컬푸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 하는 사업 맥락에서 급식을 로컬푸드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자기의 비용을 내어서 그 농정 거버넌스에 결정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형태의 구조. 그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들, 이런 형태들이 좀 제한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 지역본부가 충남지역본부가 급식센터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사업화를 해버리는 거죠. 충남도가 삼농혁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급식센터를 짓는데 이것을 그냥 물류센터 기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농정 거버넌스에서 추진했던 삼농혁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책을 왜곡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과정에서
자기 사업화를 해서 자기 부담을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정 거버넌스에서 결정했던 거와 상당히 다른 형태도 왜곡화되어서 집행되었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집행 구조를 확보해야 된다. 결국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자기 처리인데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죠.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집행하고 내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농정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역 농정 거버넌스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다양한 농정 주체가 참여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규범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농혁신 정책이 왜곡되었던 부분들처럼 지방 농정 거버넌스가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농정 거버넌스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왜곡되지 않고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농정 거버넌스가 결정한 사업이 당초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농정 거버넌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방 농정 거버넌스가 예산 편성의 결정권, 그리고 집행은 주체적인, 그리고 농정 거버넌스는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곡의 과정들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정 거버넌스에서 그 상호학습 과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농정 거버넌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의 추진, 그리고 농정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해소, 오타네요. 그리고 지역 농민을 위한 대변자적 농정의 추진, 이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지역 농민을 대변하고 있는 농정 거버넌스인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삼농혁신도 상당히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 거죠.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정이라는 영역적인 어떤 광범위성, 그리고 거버넌스한 용어적 모호성,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정책적 구조에서의 지방의 의미의 해석,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단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에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이렇게 구축해서 이렇게 추진하자, 뭐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정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농촌, 농민의 다양한 형태, 다시 이거는 뭐 복지 파트까지 구분됩니다만은 이 속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나의 영역에 아니면 하나의 이슈에 국한해서 농정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컨대 지금 뭐 광특회계 구조에서 본다면 일반 농산업종 개발 사업은 지역계열 시군구 자유편성 사업으로 시군의 특성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농촌개발 사업부터 해서 농정 거버넌스를,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광특회계 예산 중에서 지역 계정에 해당되는 사업만 농정 거버넌스에서 결정하게끔 하는 형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거버넌스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것까지 이야기한다 하기보다는 예산 편성과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블랙박스 형태로 결정하는 농정 예산 결정 시스템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참여 예산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하나의 메커니즘을 받아들이고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방 농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모니터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농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곡되지 않고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삼농혁신 정책을 3년 전에 그렇게
새롭게 디자인했지만 지금 현재는 삼성혁신 정책의 3년 전의 정책들을 계속 그것만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책을 지금 차쯤에서 평가해서 과정 평가를 해서 그 정책이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거나 성과가 없으면 축소하는 이런 형태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역할에 좀 초점을 두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버넌스,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공간적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을 지방으로 볼 거냐라는 측면이죠.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도 농경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광역 정부 단위에서도 농경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삼성혁신 정책의 어떤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시군 단위의 농경 거버넌스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모든 정책들이 시군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지방농정의 정책적인 방향은 시도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결정을 하고 삼성혁신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결정을 하고 농정 거버넌스는 시군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우리가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정책적 이슈는 시군 단위에서 어떻게 좀 더 구조화시킬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좀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지방 농정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방 차원에서 농정의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되고 농정 예산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농정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농민의 주체 조직화와 그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농정 거버넌스,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필수 조건과 충분 조건 그 네 가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농업회의소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 농정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는 형태의 지방 농정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결정, 농민 참여, 자기 부담, 자기 처리라는 이런 어떤 네 가지 원칙을 지역의 농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는 어떤 실천적인 문제로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인 형태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형태의 전략보다는 점진적인 형태의 지방 농정 거버넌스 구축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발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마지막 원고 정리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